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랫폼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과 마이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앞에 이미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어떻게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 초청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2018년에 데이터를 철학하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밑에 주제로 쓴 말이 나는 데이터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달았는데, 아마 그 얘기가 지금 이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의 주제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초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개략적으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스토리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플랫폼 사회로 진전이 되면서 플랫폼 캐피탈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랫폼 사회의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고, 그러한 운동의 시발점이 마이데이터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플랫폼 캐피탈리즘의 등장입니다. 물론 저런 얘기는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대개 그런 것들이 인용될 때는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용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닉 서르닉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플랫폼 캐피탈리즘이 아마 그러한 그 캐피탈리즘의 등장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물질 중심의, 실물 중심의 경제를 살아왔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출현했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다수의 어떤 주력 산업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것의 급성장의 결과물로 독점의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수종자본주의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본격적인 디지털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1980년에 인터넷과 PC가 보급됐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2000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죠. 자, 그러다가 한 15년, 20년이 경과한 2015년, 6년 정도 전후에서는 그 사이에 급격히 성장한 빅텍들, 그 빅텍들이 지배력을 강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래프에 보면은 위에 있는 그래프가 글로벌 GDP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디지털 이코노미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위에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아래의 디지털 이코노미가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 비중은 2016년에 15.5%인데 2025년이 되면은 25%까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것이 2016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 대비 디지털 경제의 성장 속도가 2.5배니까 앞으로 점점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2025년쯤 되면은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리 약 23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다, 이게 예상입니다. 자, 그런데 저거는 GDP라고 하는 부가가치 데이터를 가지고 본 것이고, 사실 우리가 기업체의 가치,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디지털 플랫폼의 시가총액,
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같은 소위 말하는 빅텍들의 모습이 있고요. 유럽에서 눈에 띄는 기업은 저기 셋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아시아의 경우에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 대한민국의 삼성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큰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디지털 경제는 지금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을지는 모르지만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한 70%, 67%가 미국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말이 왜 대두됐을까? 그것은 부의 쏠림,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시가총액의 쏠림 현상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실제로 그거를 상징하는 사건이 올해 일어났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장의 32세의 여성이 연방거래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리나 칸이라고 하는 경제학 박사인데요. 법학 박사이군요. 그 분이 유일하게 아마존의 엔티트러스트 파라독스라고 하는 논문을 쓴 저자이고 그 논문이 이를테면 연방거래위원장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고 지금 실제로 2021년 오늘 현재 미국에서 미 하원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5개를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규제가 없이 발전해온 플랫폼 사회, 플랫폼 자본주의가 이제는 레귤레이트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거버넌스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바람직한 플랫폼 거버넌스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면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 위치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약간 한번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생태계의 참여자 또는 이해관계자, 참여자가 이해관계자라는 뜻은 사실은 디지털 생태계의 기본 철학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된 디지털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정부가 있고요. 정부는 대충 시장의 구조를 짜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기관이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행동규범을 정하는 데죠. 입법부는 그거를 법제화하는 데고, 사법부는 심판을 내리는 데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의 개인이 있고 그 개인들의 집합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가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생적 사회단체들이겠죠. 반면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주주가 있고 또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주로 오프라인 기준의 생태계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지금 등장을 했고 그 사업자가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와 참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거버넌스는 무엇이며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제가 고민하다가 정한 정의가 이겁니다. 플랫폼 거버넌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 또 성장 정체의 문제,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대전환의 문제에 접근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정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생태계 참여자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참여자들의 권리, 의무, 그리고 책임을 포함하는 행위 규범을 규정하는 제반 법제도, 그리고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플랫폼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데이터 컨트롤을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섹터에 맡겨둔다는 겁니다. 민간 영역에 그냥 넘겨둔다는 뜻이고, 유럽은 반면에 상당히 기본적 접근이 사변적이라고 그럴까요? 철학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의 초점을,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개인의 가치 중심으로 데이터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이 유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정부가 결국은 데이터를 컨트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굉장히 차별적 시각인 겁니다. 자, 저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주의다. 시장주의. 반면에 유럽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 그런 입장인 거고요. 반면에 중국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본 시각이 국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마다 사실은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상과 현실은 어떨까?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네 가지는 바로 데이터 계층 구조입니다.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된다는 어떤 계층 구조인데, 이상적인 것은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고 정보는 유용해야 되고 지식은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지혜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상하고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한계가 있고, 정보는 그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비즈니스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균형과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가 됐든 의료 데이터가 됐든 어떤 데이터가 됐든 그 분야별로 약간씩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유럽,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거버넌스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죠.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있을 거고, 국가 안보 문제도 거기에 관련이 돼 있고, 경쟁 정책에도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동이 자유로운가. 마치 우리가 무역에서 물자가 국가 간 이동을 할 때 관세가 있고 제약이 있고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들이 존재하듯이 데이터 영역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뭘까요? 국가마다 저렇게 기본적인 데이터 플랫폼 거버넌스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저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종합적인 정책 옵션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결국 그 중심을 나에게 두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문제인식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모양이 완전히 짜여져 있지 않은 거고, 앞으로 그 모양을 바람직한 모양으로 짜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또는 차용할 수 있는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에 발간된 책이면서 제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거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 구조로서 제시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아이디어만 한번 차용을 해보죠. 첫째는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가 거버넌스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거버넌스의 중심에다가 개인을 두자, 사람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에 있고 개인이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컨셉을 갖자. 그러니까 글로벌리 옵티마이즈 한다는 그런 컨셉을 갖자라는 거고, 뭐 지역주의나 소집단주의로 흐르지 말자 이런 뜻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캐피탈리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 지향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저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야 되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갈등이 최소화된 사회로 가면 좋겠다. 이게 저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에 담겨 있는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캐피탈리즘 또는 아니면 플랫폼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컨셉, 스테이크홀더의 캐피탈리즘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스테이크홀더 플랫폼 캐피탈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그러면 그거의 전 단계라는 건 지금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애프터는 앞으로 우리가 달라질 모습인 거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거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플랫폼 사회에서 나는 데이터 서브젝트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관찰 대상이고 데이터를 생성해서 누군가 넘겨주는 객체였고, 나를 둘러싼 조직은 나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어떤 기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주체이지만 나는 조직이나 기업으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객체다.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플랫폼 캐피탈리즘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나는 법제도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이게 기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크홀더 플랫폼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상형에 가까운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면 개인의 컨셉을 바꿔야 되죠. 첫째, 나는 데이터 서브젝트만인 건 아니죠. 나는 동시에 데이터 컨트롤러이기도 하고, 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주도적 통제권을 갖는 주체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관찰 대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자일 수도 있고 정책자일 수도 있고 생산자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고 동시에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면적 주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역할 때문에 개방형 생태계에서 나는 책무를 갖게 되고 그 책무의 일부를 이양받거나 위임받는 주체이고, 따라서 나는 보호 대상만이 아닌 겁니다. 나는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주관을 가진 주체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주체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스테이크홀더 플랫폼 캐피탈리즘이라는 체제 하에서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는 그럼 과연 어떤 입장일까? 그러면 과거에는 나는 데이터의 관찰 대상일 뿐이고 데이터 통제권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스테이크홀더 플랫폼 캐피탈리즘으로 넘어갔을 때 나는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 컨트롤러입니다. 다만 데이터 통제권은 나한테 있지만 그것을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한테 위임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통적인 시장은 섀도우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내 데이터에 관련해서. 그러나 지금 마이 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나로부터 위임받아서 진행시켜가는 이 세상에서는 데이터 마켓 자체가 트랜스페어런트해집니다. 또 에이전트로서, 나를 대신하는 에이전트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날까? 그건 아닙니다.
자, 생태계가 일반적인 조직과 다른 점은 무엇이죠? 생태계는 자율 기능에 의해서 조성되는 조직체입니다. 유기체죠. 따라서 그 생태계가 앞으로 각자 생태계에 참여하는 각 참여자가 경제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생태계의 자생력이 법적 구속에 의해서 혹시 침해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지, 법이 많다는 것이 과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만 할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은 거죠.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것만으로 나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보호될 것인가? 만약에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나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안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거죠. 저 문제를 푸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일종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고 그러면서도 생태계가 충분한 경제성과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저런 생태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